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또 새로운 책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쁜 일상 속에서 어, 읽지 못하는 책들, 그리고 요즘 어떤 책들이 많이 유행을 하나, 어떤 책들이 잘 팔리고 있나, 어떤 책들이 사람들이 많이 읽고 있는가.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조금 부끄럽지만 낭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아일랜드 소설입니다. 클레어 키건 소설이고요. 클레어 키건이라는 아일랜드 작가입니다. 그리고 홍한별 씨가 옮겼고요. 출판사는 다산입니다. 그 소설의 뭐 가치라든지 소설을 평가하는 뭐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요. 문학이나 예술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일상 속이나 사회에서 부조리하거나 그 잘못된 관행들, 그런 거를 역설적으로 시사해주는 일들이 아닐까. 그게 문학이나 예술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픈 일들이 많았죠. 저희는 전쟁을 겪었고, 그 전쟁 속에서 독재도 일어났고, 근데 이제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표현을 해봤자 충돌이 일어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피해를 입기 마련인데, 문학에서 이런 거를 표현을 하고 사실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고, 그렇게 해서 사회가 좀 더 정의롭게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참 우리의 양심은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회는 불공평하잖아요. 원래 불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부조리한 거고, 하지만 옳고 그름은 있거든요. 그죠? 그 속에서 저희가 양심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현실 앞에서 정의를 따지면서 우리의 양심적인 행동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정말 비참할 것 같아요. 저분을 도와드려야 되고 저분을 지옥에서 꺼내드려야 되는데 나가 힘이 없다, 정말 내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현실을 실감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죠? 예전에 그 영국이라든지 뭐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데는 기독교 나라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게 기독교래요. 기독교. 거기서 정말 만행이 많이 예전에 벌어졌었잖아요. 그 시대적 단상은 여기 적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존재했었던 이 사건을 바탕으로 소설을 적었기 때문에 뭐 실화는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지었어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고,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이 소설이 사회적으로 많이 읽혀지고 이제 거론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짧아요. 이 소설은 단숨에 읽을 수가 있어요. 131페이지 쪽 되는 한 뭐 두세 시간이면 집중만 하면 읽을 수 있는 소설이거든요. 그러면 클레어 키건에 대해서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이제 1968년 아일랜드 위클로에서 태어났다. 17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로울라 대학교에서 영문학과 정치학을 공부했다. 가디언은 키건의 작품을 두고 탄광 속의 다이아몬드처럼 희귀하고 진귀하다라고 평한 바 있다. 이는 그가 25년간 활동하면서 단 5권의 책만을 냈는데 그 모든 작품들이 얇고 예리하고 우수하기 때문이다.
키건은 1999년 첫 단편집인 남극으로 로니 아일랜드 문학상과 윌리엄 트레버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2007년 두 번째 작품 푸른 들판을 걷다를 출간해 영국 제도에서 출간된 가장 뛰어난 단편집에 수여하는 에지힐상을 수상했다. 2009년에 쓰인 맡겨진 소녀는 같은 해 데이비 번스 문학상을 수상했다. 뉴욕타임스 21세기 세계 최고의 책에 선정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2022년 오웰상을 수상하고 같은 해 부커상과 레스폰스 폴리오상의 최종 후보에 올랐다. 최근작 너무 늦은 시간에는 뉴요커에 재개되었고 영국 도서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2022년 아일랜드 올해의 여성문학상, 2023년 올해의 작가상, 2024년 지크프리드 렌츠상과 세이머스 히니 문학상을 수상한 키건의 작품들은 국제적인 호평을 받으며 30개 이상 언어로 번역되었다. 자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장의 반열에 오른 키건에게 미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준 이 책은 역대 부커상 후보에 오른 가장 짧은 소설로도 알려져 있다. 18세기부터 20세기 말까지 아일랜드 정부의 협조하에 가톨릭 수녀원이 운영하며 불법적인 잔혹행위를 저질렀던 막달레나 세탁소를 배경으로 자칫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선택 앞에서 고뇌해야 하는 한 남자의 내면을 치밀하게 그려낸 소설이다. 배우 킬리언 머피가 직접 주연과 제작을 맡아 동명의 영화로 제작했다. 클레어 키건 여성 작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1968년도에 태어났으면 저희가 동시대 인물이에요. 이런 분들이 정말 사회적인 소설을 쓰고 여러 문학상에도 수상을 해서 저는 참 마음이 기쁩니다. 이런 가치 있는 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책을 고르는 기준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상 많이 받은 거, 재미는 별로 없고 흥미도 없지만 그런 책들이 읽고 나면 생각을 하게 하고 나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상을 받은 책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흥미롭지는 않아요. 하지만 울림이 큰 책들이기 때문에 뭐 평론가들의 뭐 이런 뭐 그런 광고에 휩쓸리지 말고 상 많이 받은 책들, 그런 책들을 혹시라도 읽고 싶다면 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책도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베스트셀러라고 이제 출판사로 밀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책을, 한 작가를. 그런 책도 잘못 사면 내가 이 돈 주고 괜히 샀다라는 책도 정말 많이 해요. 왜냐면 책값이 뭐 비싸잖아요. 대충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싼 돈이지만 또 뭐 맞잖아요. 계속 책을 사서 읽는 사람들은 그 돈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주변에 독서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저희 집에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려 읽습니다. 이 책은 제가 올해 처음 샀어요. 이 책이랑 그리고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이라는 이 책도 하나 샀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언니 하나 선물해드리고 또 나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샀습니다. 막달레나 세탁소 여기서 뭐 이제 사회 약자죠. 예전에 그 교회는 여성들을 많이 탄압을 했잖아요. 그 성을 억압하고 그러면서 마녀 사냥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이제 보호해주고
뭐 구제해준다는 목적으로 이 세탁소가 이제 사선 사업을 하면서 교회 뭐 이제 비영리 단체였죠. 그래서 뭐 그 뭐야 뭐 미혼모라든지 고아라든지 뭐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치료해주고 구제해주는 단체였는데 오히려 그 단체에서 그 여성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무려 20년 동안 벌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단체가 워낙 영향력이 있다 보고 있고 힘이 세다 보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예전에는 그 귀족들, 기부인들 뭐 다 세탁을 해줬나 봐요. 이불 빨래라든지 이런 게 세탁기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그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빨래를 빨아주는 문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대한 이제 세탁소 건물이었죠. 그 손빨래를 하고 다림질을 하는 그런 거를 이거 인권 유린된 이 여성들이 다 했나 봐요. 밥도 못 먹고 학대당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말도 못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주인공이 어떤 소녀를 보면서 이제 그 소녀에 대한 연민을 느끼면서 이제 그 소년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과정을 적은 글인데요. 뭐 저는 이 소설에 대해서 줄거리나 뭐 평론가들 그런 거 다 뭐 읽지도 않고 그냥 몰랐어요. 남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그냥 귀를 막고 그냥 아 이런 소설이 있구나 이런 소설이 있으니까 나 읽어봐야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주제도 모르고 줄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읽었는데 참 읽는 동안 도대체 뭘까 싶었거든요. 근데 끝내는 이 남자가 빌런이라는 남자가 거기서 학대받고 있는 세라를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가면서 그런 과정을 적은 글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직도 정리를 못하고 요약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이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책 페이지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아일랜드의 모자 보호소와 막달레나 세탁소에서 고통받았던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그리고 메리 맥케이 선생님에게 아일랜드 공화국은 모든 아일랜드 남성과 여성으로부터 충성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에 이를 요구한다. 공화국은 모든 국민에게 종교적, 시민적 자유, 평등한 권리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국가 전체와 모든 부분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고 모든 아동을 똑같이 소중히 여기겠다는 결의를 천명한다. 아일랜드 공화국 선언문에서 발치. 이 선언문이 191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와 최근까지 아일랜드는 인권이 유린된 나라였나봐요. 이처럼 사소한 것들 11페이지부터 시작되고요. 123페이지에 덧붙이는 말이 있고 125페이지에 감사의 말 127에 옮긴 이의 글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부터 읽어드리고 싶냐면 저 뒷부분이에요. 116페이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바퀴 돌아 다시 정문이 나오자 펄롱은 열린 문으로 들어가 진입로를 따라 올라갔다. 주인공이 빌런이 아니고 펄롱이었어요. 제가 착각했나봐요. 펄롱이 주인공입니다. 한 바퀴 돌아 다시 정문이 나오자 펄롱은 열린 문으로 들어가 진입로를 따라 올라갔다. 주목과 상록수
열매 맺힌 호랑가시 나무가 사람들 말대로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눈 위에는 반대쪽으로 향하는 발자국 한 줄만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펄롱은 아무도 마주치지 않고 현관 앞을 쉽게 통과했다. 박공벽으로 가서 석당 강문을 돌아가자 그 문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희한하게 싹 사라졌다가 곧바로 다시 돌아왔다. 펄롱은 빗장을 당기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이름을 말했다. 펄롱은 이발소에 있을 때 상상했었다. 지금은 문이 잠겨 있을 거라고. 아니면 다행히도 아이가 그 안에 없을 거라고. 아니면 만약 자기가 그렇게 한다면 아이를 얻고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게 가능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뭔가를 할 것인지, 진짜로 거기 갈 것인지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게 펄롱을 두려워하며 상상했던 그대로였다. 다만 아이가 이번에는 펄롱의 외투를 순순히 받아들였고 기꺼이 부축을 받고 밖으로 나왔다. 나랑 같이 집으로 가자, 세라. 펄롱은 어렵지 않게 아이를 데리고 진입로를 나와 언덕을 내려가 부잣집들을 지나 다리를 향해 갔다. 강을 건널 때 검게 흘러가는 흙벽지처럼 짙은 물에 다시 시선이 갔다. 배로강이 자기가 갈 길을 안다는 것, 너무나 쉽게 자기 고집대로 흘러 드넓은 바다로 자유롭게 간다는 사실이 부럽기도 했다. 외투가 없어서 추위가 더 선뜻했다. 펄롱은 자기 보호 본능과 용기가 서로 싸우는 걸 느꼈고 다시 한번 아이를 사제관으로 데려갈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펄롱은 이미 여러 차례 머릿속으로 그곳에 가면 신부님을 만나는 상상을 해봤고 그들도 이미 다 안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시스 게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다 한통속이야. 가는 길에 오래전부터 알고 거래해온 사람들을 마주쳤다. 대부분 반갑게 걸음을 멈추고 말을 걸었으나 여자아이의 새카만 맨발을 보고 그 아이가 폴롱의 딸이 아니란 걸 알아차리자 태도가 바뀌었다. 몇몇은 멀찍이 돌아가거나 어색하게 혹은 예의 바르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고는 가버렸다. 목줄을 길게 묶어 테리어를 산책시키던 나의 지긋한 부인은 대놓고 따졌다. 얘가 누구냐고. 세탁소 계집애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물었다. 한 번은 조그만 남자아이가 세라의 발을 보고 웃으며 더럽다고 했고 아이의 아버지가 거칠게 손을 잡아당기며 조용히 하라고 했다. 전에 본 적 없는 낡은 옷을 입은 미스 케니가 걸음을 멈추더니 술 냄새를 풍기면서 세라를 당연히 펄롱의 딸이라고 생각했는지 눈이 오는데 왜 애를 신발도 없이 데리고 나왔냐고 묻고는 가버렸다. 길에서 만난 사람 누구도 세라에게 말을 걸거나 펄롱에게 어디로 데려가냐고 묻지 않았다. 펄롱은 말하거나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으므로 최대한 상황을 넘기며 계속 갈 길을 갔다. 가슴속에 설렘과 함께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맞닥뜨릴 것이 분명한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 솟았다. 시내 중심 크리스마스 전등이 켜진 곳이 가까워지자 먼 길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펄롱은 용기를 내어 평소에 다니던 길로 계속 갔다. 그때 아이가 뭔가 달라지는 것 같더니 곧 걸음을 멈추고 길에 토하기 시작했다. 잘했다. 펄롱이 다독였다. 다 개원해. 속에 든 거 시원하게 비워. 광장에서 아이는 불이 켜진 구유 앞엔 멈춰 쉬면서 넋나간 듯 쳐다보았다. 펄롱도 보았다. 요섭의 밝은 빛깔 옷, 무릎 꿇은 동정녀, 양 2마리. 지난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새 누군가가 동방박사와 아기 예수를 갖다 놓았다. 그런데 아이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당나귀였다. 아이는 손을 뻗어 당나귀를 쓰다듬고 귀에 쌓인 눈을 털었다. 귀여워요. 아이가 말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펄롱이 기운이 돋쳤다. 조금만 더 가면 집이야. 2사람은 계속 걸었고 펄롱이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을 더 마주쳤다. 문득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날을,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서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며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맞이할 수 있나? 아이를 데리고 걸으면서 폴롱은 얼마나 몸이 가볍고 당당한 느낌이던지 가슴속에 새롭고 새삼스럽고 뭔지 모를 기쁨이 솟았다. 폴롱의 가장 좋은 부분이 빛을 내며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까? 폴롱의 자신의 어떤 부분이 그걸 뭐라고 부르든 거기 무슨 이름이 있나? 밖으로 마구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았다. 대가를 치르게 될 테지만 그래도 변변찮은 삶에서 폴롱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와 견줄만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갓난 딸들을 처음 품에 안고 우렁차고 고집스러운 울음을 들었을 때조차도 폴롱은 미시스 윌슨을, 그분이 날마다 보여준 친절을, 어떻게 폴롱을 가르치고 격려했는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거나 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을 무얼 알았을지를 생각했다. 그것들이 한데 합쳐져서 하나의 삶을 이루었다. 미시즈 윌슨이 아니었다며 어머니는 결국 그곳에 가고 말았을 것이다. 더 옛날이었다며 폴롱이 구하고 있는 네가 자기 어머니였을 수도 있었다. 이걸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폴롱이 어떻게 되었을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최악의 상황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폴롱은 알았다. 벌써 저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생길이 느껴졌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이미 지나갔다. 하지 않은 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일, 평생 지고 살아야 했을 일은 지나갔다. 지금부터 마주하게 될 고통은 어떤 것인지, 지금 옆에 있는 이 아이가 이미 겪은 것, 어쩌면 앞으로도 겪어야 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맨발인 아이를 데리고 구두 상자를 들고 걸어 올라가는 펄롱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이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했으나 그럼에도 펄롱은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들은 어떻게든 해나가리라는 기대했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이렇게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은 굉장히 짧은 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이제 폴롱의 가족들이, 폴롱에는 3명의 딸이 있어요. 3명의 딸에게 이제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한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고는 폴롱이 그 딸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죠. 그 선물을 사고는 이제 그 막달라네 세탁소에서 본 비참한 모습을 한 그 소녀를 구하려고 선물을 들고 그 소녀가 지하 석탄 창고에 처박혀 있는 그 소녀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그 짧은 시기예요. 이 소설은 정말 뭐 한 달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의 시기를 적은 글이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뭐 있는 그대로더라고요. 뭐 돌려서 설명을 적지도 않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 이제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또 경찰서에서 보호소에서 이 사실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탁소에 수녀님들한테 고발을 하겠죠. 고발을 하고 뭐 경찰이 찾아오고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집으로 도착해가지고 이제 살아야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있는데 또 경찰들이 들이닥칠 수도 있고, 앞으로 폴롱은 이제 부잣집들이라든지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땔감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소설들을 적어 글을 쓰는 작가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회에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일들을 이게 문학으로서 전달해 주면서 우리 무지한 인간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미물이잖아요. 저희 힘 없잖아요. 한 개개인은, 개인들은, 서민들은. 그렇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올바른 외침을 한다면은 사회는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 얘기는 별로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이번에 뭐 작년에 12월 3일 날 뭐 그게 일어났었잖아요. 뭐였죠? 계엄이 일어났었잖아요. 국가 비상 상태를 대통령님이 선언을 하셨는데, 본인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뭐 정당이라는 게 정당의 개념을 이해해야 돼. 정당은 이익을 목적으로 한 정치 집단이라며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이제 당파 색깔로 나타냄으로써 그 하는 건데, 그런 그 성격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국가 비상 상태라고 계엄을 선포하신 대통령님의 결정을 보면서 왜 저러실까. 그리고 국회의사당에서 시민들을 가로막고 정치인을 구속하고 포박하려고 했다는 그 사실을 듣고는, 권력의 힘은 대단하구나. 저렇게 해서라도 유지를 하고 싶은 게 권력이구나 라는 인간의 욕심은 정말 끝도 한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저는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웃겨요, 사는 게. 이렇게 없이 살지도 몰랐고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낭독을 할지도 꿈에도 상상도 못했어요. 얼마나 심심하면 제가 이 카메라에 대고 혼자서 중얼중얼 하겠어요, 여러분. 재밌죠?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제 옹긴 이야기를 127페이지. 홍한별 작가가 이 책을 옮기면서 쓴 자신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월에 나무가 누래졌다. 그때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렸고 11월에 바람이 길게 불어와 잎을 뜯어내 나무를 벌겨 벗겼다. 뉴로스타운 굴뚝에서 흘러나오는 연기는 가라앉아 복슬한 끈으로 길게 흘러가다가 부두를 따라 흩어졌고 곧 흑맥주처럼 검은 배로강이 빗물에 몸을 불었다. 이 소설의 첫 문단이다. 첫 문단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에 대해 클레겐 키거는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 헐벗다, 벗기다, 가라앉다, 북슬북슬하다, 끈, 흑맥주, 불다 등의 단어를 써서 임신하고 물에 뛰어들어 죽은 여자를 암시하고자 했고 가능하다면 그런 뉘앙스가 번역문에도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설가 정 맥가은은 좋은 글은 전부 암시이고 나쁜 글은 전부 진술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읽는 독자가 물에 빠져 죽은 시신을 암시를 의식하리라고 기대는 하지 않지만, 저는 좋은 이야기를 기준 가운데 하나는 독자가 이야기를 다 읽고 첫 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도입 부분이 전체 서사의 일부로 느껴지고 이 부분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그 뒤로 이어질 내용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독자가 처음에는 뚜렷이 보이지 않을 것일지라도 도입 부분에서 어떤 것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전체 이야기를 알고 나면 첫 문단이 적절하게 느껴지고 이어질 이야기를 암시한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저는